자, 이거는요, 저기 안 뽑아줄 테니까 그냥 머릿속에 넣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네.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실전 모의고사를 좀 많이 해봤으면 이미 읽어봤던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부산 사람들이 읽기에 너무 불리한 작품이야. 여러분들 혹시 눈꽃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눈꽃이라는 말 들어는 봤을 거야. 근데 눈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눈꽃. 눈꽃이 사전에 있거든요. 눈꽃이 실제로 뭔데, 그래서? 눈과 꽃은 아닐 거 아니야. 눈꽃이니까. 맞죠? 눈꽃이 뭔데요? 눈꽃 본 적 있어요? 눈꽃 어떤 건데? 뭐가 눈꽃인데요? 눈꽃. 일본 가면 사실 많이 보긴 하죠. 눈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거? 일단 눈은 내려야지. 눈 내려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쌓여야 돼. 어디에 쌓이는데? 꽃에. 꽃에요? 아니면 나무에? 나무 어디에? 나무에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양이 돼요? 꽃의 모양이 돼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맞죠? 자, 그러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매끈해 아니면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 조금씩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자리가 원래 뭐 하던 자리인데? 원래 뭔 자리야? 꽃 피는 자리죠. 맞죠? 꽃 다지고 나서 이렇게 볼록 조그맣게 볼록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조그만한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눈이 이렇게 내리면 눈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정확하게 나뭇가지 위에 떨어지는 눈만 떨어지지 나머지 다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나뭇가지 위에 눈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만 눈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이렇게 둥그렇게 무슨 도라에몽 주먹마냥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요 되게 단단한 동그라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싸움을 하면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엄청 돌덩이처럼 만들어서 던지잖아. 맞죠? 그런 단단하게 만든 눈이 아니고요 되게 소복 쌓인 거야. 그래서 얘는요 툭 치면 훅 하고 날아가요. 마치 민들레 꽃잎처럼 민들레 씨앗처럼. 그래서 얘가 그냥 되게 약하게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야. 그래서 눈꽃은요 우리가 눈이 내려도 잘 보기 힘듭니다. 그 눈이 좀 한 몇 시간 정도 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만 볼 수 있지 좀만 지나면 뭐 바람 불고 이러니까 다 떨어져 내려가고요. 그래서 잘 보기 힘들어요 눈꽃은. 자, 그래서 그게 눈꽃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현대시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배를 밀며 읽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읽을 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A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화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B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배를 밀며 같은 경우에는 이 배를 미는 행위랑 그 다음에 사람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었잖아. 어떤 공통점이었어? 나는 밀어낼 대로 다 밀어냈는데 다시 알고 봤더니 여기에 다시 차 있는 거 이런 것들. 사람을 밀어냈다고 다 밀어냈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차 있는 거. 배는 내가 밀어낼 만큼 밀어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들어와 있는 거. 그게 공통점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것처럼 이 시 역시 마찬가지로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눈꽃이 피어나는 것에 대해서, 눈꽃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A와 B는 그러면 동시에 같이 뭔데? 첫사랑과 그 다음에 눈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를 보자면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했으니까 뭐 했어? 그동안 도전을 계속 해왔어. 끝도 없이 도전을 계속 해온 거야. 그래서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얘기한 거죠. 설리법으로, 서리적으로. 자, 싸그락 두드려 봤겠지. 남부분 춤췄겠지. 얘네 전부 뭐야? 눈이 그랬다는 거야, 눈이. 뭐 하면서? 수많은 도전들을 하면서, 노력들을 하면서.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눈이 내리면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봐봐봐. 우리가 여기 이걸 보고 눈꽃이라고 생각 떠올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봐봐봐. 눈이 내리고 쌓였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다가 어디 위에 쌓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은요, 지금까지 계속 눈 내리는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야? 눈이 내려서 뭉친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데? 눈꽃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죠. 자, 그러니까 이 첫사랑과 눈꽃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데?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릴 사랑이라는 거야. 한낮 일장춘몽이죠. 그냥 봄날의 꿈 같은 사랑이라는 거지. 맞죠? 지금은 뭐 아직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벌써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맞죠? 자, 그래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침내 피워낸 건 실제로는 뭘 피워낸 거야? 눈꽃을 피워낸 거야. 그런데 이걸 황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기 때문에? 첫사랑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황홀보아라 라고 했으니 공통점은 뭐야? 만들어진 눈꽃 굉장히 황홀이 아름다워. 첫사랑 황홀해가 되겠지. 자, 그래서 봄이면 눈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없어진단 말이야. 왜?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봄이면 나뭇가지는 그 한 번 대인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인자리야? 원래는 뭐가 피어났던 자리인데 눈꽃이 피어났던 자리거든. 눈꽃이 피어났던 자리야. 근데 봄 되면 이 눈꽃 다 어떻게 녹아서 없어지잖아. 마치 여러분들 첫사랑처럼. 맞죠? 아, 뭐 물론 이제 뭐 첫사랑이랑 뭐 평생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맞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지 않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마침내 그렇게 사실은 이 황홀이 쉽게 피어난 거야? 아니, 엄청 어렵게 피어난 거야. 왜 어렵게 피어났는데? 이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이는 우연과 우연을 거듭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겹게 피워낸 거란 말이야. 수많은 노력 끝에. 그런데 그 황홀이 봄 되면 싸그리 녹아서 거기에는 다 텅텅 빈자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지금 대인자리라고 얘기한다고. 왜 그런데? 그 사랑이 다 녹았다는 건 우리가 뭘 했다는 겁니까? 이별했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그 이별한 이후에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적혀 있어?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봄에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뭐겠어? 실제로는 꽃이겠지. 꽃. 실제 꽃. 맞죠?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예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눈이 막 내려가지고 눈꽃이 쌓여. 그런데 봄이 되고 나면 이 눈들은 다 없어져. 그럼 여기 이제 이 꽃, 여기에 뭐가 피는 거야? 이제 꽃잎이 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요? 첫사랑 이후 찾아온 성숙한 사랑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첫사랑이 매우 아름답죠. 맞죠? 황홀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 버릴 것처럼 뭐한데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위태로운 그 다음에 아주 황홀하게 피어났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야? 이 시에서 눈꽃과 첫사랑의 공통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의 주제는 그러면 그런 없어져 버리는 첫사랑이 주제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주제는 뭐가 주제인데? 얘가 주제입니다. 진짜 소중한 건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별을 겪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아픔, 아니 그 아픔이 아니지. 상처인데 이제
찾아오는 그런 성숙한 사랑이 뭐하다고 얘기했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실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뭔데? 첫사랑 그래 아름답지. 근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것도 봅시다. 뒤에 매화. 이것도 시조인데 별거 없습니다. 매화. 여러분들 그 매화가 언제 피는지 알죠? 초봄에 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매화는요 초봄에 피어나가지고 아직 다 꽃잎들이 피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대부들의 시에서 매화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이 매화가요 딱 피어나면은 은은하게 향기를 주변에 뿜어요. 그러니까 꽃은 피어난 건 아무것도 없고 지 혼자만 펴있어. 그럼 향기는 무조건 누구 향기야? 매화 향기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매화의 향기를 암향이라고 합니다. 암향. 알죠? 자, 그래서 매화인데 이 매화가 중의적인 표현인 게요. 매화인데 밑에 또 뭐라고 적혀 있어? 매화라고 돼 있어요. 이거 딱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름이야? 기생. 기생의 이름입니다. 매화, 홍랑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녀야, 기녀 시조입니다. 기녀 시조. 알겠죠? 매화가 봄이 돼서 옛날에 있던 그 매화나무 등걸에 봄철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매화가 피어나야지. 맞죠? 옛날 피던 가지에 핀직도 하나만은 춘설, 이거 봄눈이죠. 봄눈. 말 그대로 봄눈인데 봄눈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야? 겨울에 추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가 이렇게 남아있으니 남분분하다라고 하는 게 막 흩날리고 있다는 뜻이야. 맞죠? 자, 그래서 남분분하니 필동말동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동말동한 상황은 뭐 때문인 건데? 이 추위 때문에 필동말동한 거거든.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나무에 지금 봄이 찾아왔으니 펴야 돼. 그러면 원래 피어나던 가지에 다시 피면 그거는 옛 사랑과 다시 만나는 겁니다. 환승하지 않는 거야. 맞죠? 재회를 선택했어. 근데 춘설이 남분분하니 봄 눈이 이렇게 막 내리고 있으니 필동말동하다라는 건 아직까지 지금 피지 않았다는 거거든. 다시. 맞죠? 그러면 피지 않았다라는 게 뭐야? 지금 아직 재회를 할랑말랑 못한 거야. 맞죠? 그럼 왜 못했는데? 춘설 때문에 못했거든.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재회를 뭐 때문에 못하는 건데? 내 님이 다른 여성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른 기생. 또는 뭘까요? 나의 늙음 때문에 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백발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슬프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딴 년 만나러 갔거나 내가 늙어서 안 만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딴 년이랑 그 다음에 나의 늙음이 바로 뭐야? 내가 옛 사랑을 재회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이다,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게 끝입니다.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요, 이게 이 늙음에 대한 탄식으로 읽으면 얘를 뭘로도 읽을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늙음에 대한 탄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루가라고 합니다.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노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중의적 표현 나오고요. 이게 늙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딴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표시해봅시다. 요거.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거. 자, 얘는요, 본문인 첫사랑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인 첫사랑도요.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매화의 시조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가, 나, 다 해가지고 시험 나오면 이제 가와 나는 둘 다 뭐야?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자, 하고 지금 페이지를 208페이지 펼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물쇠 사서 안경 걸어보겠다. 짧은. 자, 앞에 봅시다. 공부도하가. 요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하진 않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뭐 예비, 고1 뭐 이럴 때 이제 고대가요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시대별 문학들의 흐름을 배웠던 학생이라면 내용이 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무도하가라고 해서요. 도하가 뭐냐면 강을 건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를 누가 불렀다고 되어 있냐면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백수는요 머리가 하얀 이런 말입니다. 머리 숫자에 흰 백자야. 광부는 뭘까요? 미친놈,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의 아내가 부른 노래다라고 해서 이제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파트부터 바로 뭐냐면 우리 그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부분을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고대가요. 그러니까 고대가요니까 아주 옛날이겠죠. 그게 언제냐면 고려 이전입니다. 고려 이전의 문학을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고려 이후부터를 중세문학이라고 하고요. 고려가요가 있는. 자, 그래서 삼국시대 때까지의 문학이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배웠던 제막매가 있죠. 향가. 그것도 고대가요입니다. 왜냐면 향가는 다 고대가요인데 사실 향가는요 고려 초까지도 쓰이긴 했거든. 근데 문자 자체가 신라시대 문자다 보니까 그냥 다 고대가요를 섞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고대가요는요 여러분들 원래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고대가요는. 그러니까 집단 주술적이라고 하는 건 그때는 다 막 아주 옛날 이거 공부도하면 여러분들 고조선 시대의 문학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불렀다고 알려져 있어. 고조선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여러분들? BC 2333년부터 시작이잖아. 그때가 단군 할아버지의 그 해안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면 못해도 이 시는요 2000년은 넘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고조선 때에는 부족 사회를 하고 부족 사회로 살고 있었단 말이야. 부족 단위로. 자, 그렇기 때문에 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마치 제사 지내듯이 단군한검의 뜻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열심히 안 다녔겠지만 그 단군한검의 뜻이 이제 그 정치적인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한다라고 해서 단군한검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제사 이런 거 많이 지냈단 말이야. 막 제물 바쳐놓고 노래 부르고 다 같이 강강술래하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집단 주술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게 문학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 시대가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게 되냐면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집단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흐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흐름의 중간 단계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작품이 바로 뭐냐면 공무도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문학이거든요.
제일 오래됐어. 그런데 공모도화가 이후의 문학을 보면은 이런 집단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학도 있고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하는 문학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뒤섞이고 있던 그 중간 시기에 나왔던 게 바로 그 공모도화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모도화가 이후부터는 점점점 뭐가 많아진다? 여기에서 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걸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공모도화가도요 고대 가요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지만 뭘 노래하고 있다? 아내가 남편 죽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혹시 여러분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드립을 본 적 있습니까?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드립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그 배경 설화를 알아야 되는데 설화가 안 나와 있냐? 배경 설화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이 뱃사공 중에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있었어요. 자, 뱃사공이 그곳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강이 있고요. 강을 사람이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뱃사공이 있지. 맞죠? 자,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새벽에 갑자기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이 강을 걸어서 건너려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헉한 거야. 저 인간 미쳤다. 곧 죽는데. 근데 그 뒤를 아내가 막 따라오고 있는 거야. 제발 건너지 말라면서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미친 사람이 계속 지발로 건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떠내려가서 죽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슬퍼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다고?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봤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집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썰을 얘기해 준 거야. 나 오늘 미친 사람 같다면서. 그래서 그 썰을 얘기해 줬더니 광리자고의 아내가 그 썰을 듣고 이 백수강도의 아내가 불렀다고 하는 그 노래를 집에서 악기를 치면서 울면서 불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광리자고의 말을 빌려서 지금 이제 이 아내가 듣고 이제 악기를 친 겁니다. 자, 그래서 광리자고가 있고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수광도가 있고 미친놈 또 아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불렀고요. 이 아내는 썰을 듣고 자, 악기 치면서 그 아내의 마음에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거 참 슬픈 사연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부른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줄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부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줄이라서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물.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잘 보세요. 어이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이할고에는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체념과 그 다음에 한탄이 드러나 있어요. 자, 한탄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슬픔이죠.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이야. 맞죠? 그러면 체념은 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프지만 결국은 물이 내 님을 떠나보낸 거거든. 물이 떠나보낸 거야. 물이 죽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물이 죽게 만드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보고 뭐 하는 거야?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체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떠내려간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약간 주술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도 좀 담겨 있어요. 당시에는. 자, 그래서 니마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는. 왜냐면 님을 걱정하는 거야. 님을 걱정해서.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물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데?
단절을 상징하죠. 두 번째 나오는 물은요, 님과 나 사이를 서로 끊는 거야. 단절시키는 거야. 왜? 이 물이 내 남편 데리고 갔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물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은요,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사실 지금 그렇게 물이 무섭진 않잖아. 맞죠? 근데 그래도 무섭지. 맞죠? 근데 그때는요, 뭐 과학이나 이런 게 아예 없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뭐가 제일 무서워요? 기상이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상태가 달라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연재해, 재앙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우리가 너무 필요로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강물 조금만 뭐 하면 뭐해요? 우리를 죽게 만들거든. 맞죠? 그래서 강물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을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있는 물은요, 지금 님에 대한 사랑, 걱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쓰이고 있다면, 두 번째 쓰이는 물은요, 님과 내가 단절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노래 구절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물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하다,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시님을 어이할꼬에서는 뭐야? 결국은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봤으니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태도와 함께 이제 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 그래서 요 관리자고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학습활동 없냐 이거? 자, 제가 해산 독서단 봅시다. 자, 요거는요, 한시입니다, 한시. 마찬가지로 고대가요고요. 이거 언제 지었냐면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에 지었습니다. 통신. 한시가 통일신라 때 쓰인 거예요? 아니요, 한시는 아주 옛날부터요.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한시는. 알겠죠? 그럼 언제부터 썼는데요? 진짜 옛날, 그냥 삼국시대, 뭐 고구려 뭐 이런 거 있던 시절. 가장 오래된 한시가 뭐냐면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쓴 시가 가장 오래된 시예요. 한시 중에서는. 그러니까 한시는 뭔데 그러면? 한문으로 쓰면 다 한시야? 아니지. 왜? 향가, 제망매가도 한자로 썼잖아. 근데 걔는 한시라고 안 하잖아. 왜 그런데? 문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국어의 문법 그대로 중국의 한문을 쓰는 그 문법 그대로 쓴 시를 한시라고 합니다. 정약용도 많이 썼어요. 정약용은 시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정약용은 유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한시는요, 조선시대에도 종종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쓰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한 어떤 형태는 없고요. 정해진 형태는 없고,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구체, 4구체를 가지고 있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라서 7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원 한시 본 적 있잖아. 어디서 봤어요? 7원짜리 한시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금준미분은 뭐 저기 천인혈이요 이거 뭔데? 춘향전에서 봤잖아. 임금이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7원짜리 한시 아닙니까 그게? 맞죠? 자,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최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최치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다 손. 에이 설마 이름을 들어봤다 손. 어릴 때 위인전이나 이런 데서 봤다 손. 그러면 최치원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손. 알아요? 든 거야 내린 거야? 반이야? 최치원이 일단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거든요. 최치원은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했던 사람. 그러니까 신라 역사를 통틀어서 희대의 천재라고 알려질 만큼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조선 시대에 최치원을 히어로로 한 히어로 소설물이 있을 정도로 좀 이제 뛰어난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죠. 5살 때 이미 한자 다 떼고요. 12살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벼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라 사회가 품을 수 없었던 희대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가 이 사람이 신분이 하층민이었어요. 혹시 신라시대 신분제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골품제. 뭐야? 저번 했잖아요. 아 내가 네. 얘기했어? 네. 그 제방 내가 하면서 얘기했나? 네. 어? 했던 것 같아요. 신라시대 신분제는 골품제죠, 골품제. 그래서 신라사회는요, 여러분들. 그래도 중학교 때 배운 건 까먹어도 내한테 배운 건 안 까먹네. 그렇죠? 귀족사회입니다, 귀족사회. 여러분들, 양반,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회를 귀족사회라고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그렇죠? 양반은 귀족이 그 조선시대엔 귀족이 없어요. 근데 고려시대 땐 귀족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고려시대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있었고 이제 그 지방 호족들이 있었잖아. 기억나요? 자, 그래서 귀족 사회는 어떤 사회를 귀족 사회라고 부를까요? 귀족이 아닌 사람이 귀족으로 편입할 수 없는 사회가 귀족 사회입니다. 양반은 귀족이 될 수 있어, 없어? 예, 귀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귀한 족속들이잖아. 귀한 족속들. 맞죠? 근데 양반은요,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귀한 족속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장영실이 천민인데 양반으로 끌어올려졌잖아. 맞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의 계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될 수 있어? 관직이 오르고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귀족 사회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저기 뭐냐, 와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 고려 시대 때는 그 신분이 계승만 되고 그 뭐라 했다, 음서제도였나?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도요, 이 귀족 사회라 가지고 귀족으로 편입이 거의 안 되는 사회였고, 신라 사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사회에서 귀족 사회에 해당하는 귀족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이 바로 무슨 계급입니까? 골품제라며. 골. 골이죠. 그래서 골 두 개로 나뉘잖아. 원골과 먼골로 나뉘는데, 진골. 성골과 진골로 나뉘죠. 누가 더 높은 거야? 성골이 더 높은 겁니다. 성골은 진짜 그냥 근본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요즘도 이런 말 많이 쓰라. 와, 이 사람 진짜 성골이다 이런 거야. 그 사람 진짜 그냥 혈통이 그냥 근본이 있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성골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골, 진골만 귀족입니다. 그러면 그 귀족 이외의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오를 수 있었어? 제일 높게 오를 수 있는 관직이 뭐였어? 육두품이 한계였단 말이야. 근데 누가 어디 출신? 이 최치원이 여기 출신인 거야. 자기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걸 알았어요.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은 희대에 없었거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신라에 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펼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갔냐?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당나라의 어떤 시골 지역의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근처 지역에서 큰 지역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야.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지역끼리 벌어졌던 싸움의 이해관계를 아주 탁월하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당나라 황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당나라에서 너무 외로워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고향인 신라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오고서 나서 쓴 작품이 요거거든요. 신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어? 신라 사회에 헌신하고 싶거든. 그래서 다시 귀족 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편입하고 싶어서. 근데 여전히 뭐 하느냐? 사람들은 막 출신 성분이 어쩌니 저쩌니 손가락질하면서 안 받아들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자연 속으로, 속세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산을 누비면서 그냥 산 속에 다녔어요. 그렇게 산 속을 다니다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바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바다의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해운대죠, 해운대.
해운대를 최치원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해운대 뒤쪽에 그 달맞이 쪽에 어디 산 쪽 깊은 곳은 아닌데 그 등산로인데 그쪽에 어디 가면 최치원의 그 비석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요. 왜냐면 최치원이 워낙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도 다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해운대라고 하는 이름을 최치원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속세에 있는 욕심들을 다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간 거야. 가야산에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야산입니다. 가야산에 있다고. 그렇죠? 자, 미친 듯이 섞어 돌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 요게 산속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소리일까요? 물소리입니다. 물소리.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섞어 돌고 물들이 막 돌들을 막 치는 거야. 물들이. 그래서 실제로요, 물살이 엄청 강한 그 산 줄기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입모양만 보여요. 물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미친 듯이 섞어 돌고 겹친 돌들이 막 울리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뭐가 안 들리느냐? 지척간의 이야기, 바로 옆에 있는 이야기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환경이죠, 환경. 외적인 환경. 옳고 그름, 시비소리. 자, 그래서 시비하는 소리라고 하는 건 시시비비를 따진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비소리가 바로 뭐냐면 속세의 소리입니다. 채치원을 받아주자 받아주지 말자, 이게 옳다 그르다, 쟤는 신분이 어떻다 저떻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맨날 속세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만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릴까봐 여기 지금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감싸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러 내가 여기에 물을 막 흐르게 해가지고 이 소리를 안 들리게끔 온 산을 물이 둘러싸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 산 주변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나 보지. 맞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봐봐봐. 실제로 물이 흐르는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자연물을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 맘대로 바꾼 거야. 주관적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야. 실제로는 물은 그냥 흐르는 거야. 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더니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음 너무 편안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속세 소리 안 들리고 좋네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어떻게 꼬아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여기 일부러 강물 흐르게 해놨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속세 소리 안 들리잖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외적 상황과 내적 정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외적 상황을 우리는 먼저 나왔다라고 해서 선경이라고 합니다. 저기 선경 구정 했었나? 여러분들? 저기 10년을 경영하여 거기에 선경 구정 있었나, 여러분들? 있었죠. 자, 그래서 선경, 경치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적 정서를 나중에 느낀다. 구정 이렇게 된다. 그쵸? 선경, 구정. 자, 그래서 선경구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정말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속세에서 느꼈던 고통을 다시 안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여기서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했다라는 거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야? 속세를 멀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의지가. 알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뭘 단절하는데? 나랑 숙세를 단절해주고 있는 거지. 아까는 뭘 단절해주는 거였어? 나랑 님을 단절하는 거였지. 맞죠? 그래서 이런 단절의 역할을 하는 물들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요 두 작품 이렇게 딱 나왔잖아. 그러면 대체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본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가 지문, 나 지문, 그 외부 지문 하나 더 하겠지. 다 지문 이렇게 하면 지문 하나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한 3번 문제쯤에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물 3개다 있을 거야. 밑줄 그어놔요.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자, 그래서 A의 정서와 같은 정서, B의 정서와 같은 정서, C의 정서와 같은 정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 뭐가 나올까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판 모르는 그냥 문학작품에 뭐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그어놨어요. 얘랑 역할 똑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A는 단절, 그 다음에 뭐 B는 뭐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내가 생판 모르는 구절들 나올 건데 그거 뭐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제 읽었을 때 얘가 진짜로 단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연결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문학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런 문제만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지에 있는 이 글들을 읽어내는 건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기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물론 우리가 문학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센 마음이야. 반복되는 거 안 넣으면 끝이라 가지고. 맞죠? 그럼 생판 처음 읽는 거 보고도 뭐 해야 돼? 이게 실제로 이 맥락 안에서 그게 맥락 우리가 방학 동안 계속 맥락을 읽는 연습들을 했잖아. 맞죠? 맥락 안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은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충분하게 연습한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게 아마 이 문학 시험의 포인트가 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1학년 시험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만한 어떤 팁들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뭐 이제 똑같은 선생님 맡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봐봐 1, 2, 3, 4, 5번 해가지고 진짜 말들이 어떻게 쓰여있어? 추상적으로 쓰여있거든? 그래서 이 선지를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말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말 같고 좀 심하단 말이야. 맞죠? 그래가지고 막 2개, 3개 이렇게 남게 만든다고. 맞죠? 근데 다 뺐어. 아씨. 다 뺐어. 근데 요 3번, 5번 이게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 여러분들. 시간도 부족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뭘로 바꿔보냐면요. 완전히 반대말로 바꿔보세요. 반이어로 바꿔봐봐.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만약에 틀린 걸 찾으라고 해.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한다면 얘를 반대말로 바꾸면 걔는 뭐에 가까워야 돼? O에 가까워야 돼요. 근데 얘를 반대말로 바꿔봤더니 전혀 상관이 없음. 또는 알 수 없음. 이라고 한다면 틀린 건 뭐가 더 틀린 거야? 3번이 더 틀린 겁니다. 이해되죠? 왜? 반대말이 O에 가깝다며. 그러면 얘 O에 가까운 반대말 3번은 더 틀린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좀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좀 헷갈릴 때 진짜 너무 말이 헷갈려서 도대체 답이 해결이 안 날 때 그냥 잘 찝는 방법이야.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거의 뭐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찍으라고 있는 시험인데. 그렇죠? 하여튼 자,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건 좀 봅시다. 212페이지 여기 맨 밑에 봅시다. 자, 이런 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인데요. 상징의 어떤 뜻은 뭐냐면요. 구체적인 사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추상적인 걸 나타내는 걸 상징이라고 합니다. 물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우리 둘 사이가 서로 단절됐어. 이 단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물로 뿅 하고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모도화가에서 보면은 물이
뭐 단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별이죠. 이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죽음, 사랑, 단절 이런 것들이 전부 추상적인 대상들이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상징이다. 근데 상징은요, 개인적 상징,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 상징은 뭐냐면요, 이 작품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야. 이 작품 바깥을 넘어가거나 화자가 바뀌거나 작가가 바뀌면 전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 의미 구조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상징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개인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거라서 그냥 작가의 것과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읽힐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요, 어떤 문화권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벗어나면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대나무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사군자라고 하잖아. 맞죠? 사군자에 뭐 있는데 매, 난, 구, 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얘네들 우리가 사군자라고 한단 말이야. 왜 사군자라고 하는데? 군자가 유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훌륭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선비들이 칭찬하는 거거든. 매화, 난초, 국화, 주, 대나무 전부 뭘 상징하는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거든. 청송독주 푸른 나무 기억나잖아. 맞죠? 여기 다 절개를 상징하잖아. 맞죠? 근데 이 소나무, 대나무 얘네들이요, 미국에 가도 절개를 상징합니까?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문화권 안에서 만들어진 상징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관습적 상징.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나무, 소나무 이렇게 청송녹죽 이렇게 쫙 연결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그래도 뭐 인문계 이상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그냥 지조 절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누구나 다 알아. 맞죠? 청송녹죽 이러면. 맞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습적 상징이고요. 여러분들 원형이 혹시 뭔지 압니까? 원형?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미술사 같은 거 배우면 되게 옛날에 미술사 같은 것도 배워요. 모델 같은 것도 네. 배워. 근데 뒷게는 안 배워요. 거기에 원형이라는 말 혹시 본 적 없어요? 인류 원형이 뭐 무언가가 뭐 담겨져 있다 이런 것들. 벽화 이런 거 안 봐요? 그런 건 안 보나? 그럼 비슷한 거 봐요. 이해 안 하고 그냥 거기 적혀있는 말 달달 외우기만 해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야? 시험 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원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 인류 공통 보편적으로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이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인류 공통으로 어떤 원형적인 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신기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그냥 원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 정신 좀 차려라! 자, 원형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콩쥐팥쥐 내용 알죠, 여러분들? 콩쥐팥쥐 내용을 보고 우리가 계모설화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계모가 딸을 괴롭히는 내용이거든. 맞죠? 근데 계모가 딸 괴롭히는 내용이 서양에도 있다. 서양 어디에 있는데? 백설공주. 예? 신데렐라죠,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저기 숲속에 살고요. 아니에요? 신데렐라죠, 여러분들. 신데렐라도요, 계모한테 괴롭힘 받다가 백마탄 왕자님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 맞죠? 콩쥐팥쥐도 뭐야? 계모한테 괴롭힘 받다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저기 다른 나라, 뭐 북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은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계모가 딸 괴롭히는, 딸 시세 맞는 내용 나오거든. 그 장화홍련에도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류 공통으로 뭔가 계모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낯설고 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공포심이 드는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류 공통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신데렐라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계모에 대한 공포가 우리 인류에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원형적으로 작용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원형적인 해석일 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DNA에 마치 새겨진 것 같은, 3살배기 어리니까 뭐 1살배기, 2살배기 애들도요,
뱀을 보면 공포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게 뱀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 이제 어떤 원형적인 건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류 보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은 풍요, 예를 들어서 대지 또는 자연, 땅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마치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같다고 얘기하죠. 왜? 이 세상 모든 걸 잉태한 존재잖아. 날 잉태한 존재는 어머니거든. 이 자연을 잉태한 게 뭔데? 자연을 잉태했단다. 이 자연 위에 있는 생명체들, 생물들을 잉태한 게 뭔데? 이 땅, 자연이거든. 그래서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땅의 신이 누군데? 가이아. 여자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이 인류 공통의 어떤 상징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학 가면 많이 배울걸? 원형.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프로이드와 함께 많이 배웁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